세계 최고 명문대 언어학 교수가 밝혀낸 충격적 진실. 5000년 역사의 한자도 세계 표준 알파벳도 따라올 수 없는 문자가 있었습니다. 15세기 조선의 왕이 만든 이 문자는 현대 과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완벽한 체계를 갖추고 있었죠. 컬럼비아 대학 에밀리 로렌스 교수가 밝혀낸 한글의 비밀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로렌스라고 합니다. 35살이고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언어학과 교수죠. 지금까지 세계 여러 문자를 주제로 연구해왔습니다. 일본의 가나와 한자, 중국의 한자 등 동양 문자에 대한 논문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한글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한 적이 없었어요. 제 연구실 책상 위에는 항상 다음 프로젝트를 위한 자료들이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죠.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다음 연구 주제를 고민하던 중이었습니다. 학자로서 항상 새로운 발견과 통찰을 제시하는 것이 제 의무니까요.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는 구절이 담긴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언어학 저널에 실린 논문이었어요. 한글이라는 문자에 대한 내용이었죠. 처음에는 그저 흥미로운 주장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읽어보니 이 문자가 정말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고? 제 머릿속에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문자 체계를 연구해왔지만 한글에 대해서는 깊이 알지 못했어요. 물론 한글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특별함에 대해서는 제대로 공부한 적이 없었죠. 컴퓨터 앞에 앉아 한글에 대해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영어권에서는 한글에 대한 정보가 생각보다 적었어요. 몇 시간 동안 자료를 찾아보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한글이 그렇게 혁신적이고 과학적인 문자라면 왜 서양에서는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걸까요? 그때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PBS 다큐멘터리 제작팀의 톰 스미스 프로듀서였어요. 교수님, 다음 다큐멘터리 주제로 제안해 주실 게 있으신가요? 교수님의 전문성을 살린 주제를 찾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어요. 한글이라는 문자인데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고 불린다네요. 톰의 목소리에 흥미가 묻어났습니다. 오, 그거 괜찮은데? 더 알아볼 가치가 있겠군요. 전화를 끊고 더 깊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이 1443년에 창제되었다는 사실, 한왕이 직접 만들었다는 점,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에 점점 매료되었어요. 다양한 문자를 연구해온 제게 이런 창제 배경은 매우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다음 연구와 다큐멘터리의 주제는 한글로 정하자고요. 하지만 단순히 책과 인터넷으로 조사하는 것보다 직접 한국을 방문해서 현장에서 연구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글이 태어난 나라에 가서 직접 보고, 듣고, 느껴야 진정한 이해가 가능할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학과장에게 연구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에 대한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 기획안이었죠. 학과장은 흔쾌히 승인해 주었어요. 이런 주제는 처음이네요. 흥미로운 연구가 될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할 계획이지? 최대한 빨리요. 다음 주에 한국으로 떠나려고 합니다. PBS에서도 이 주제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로 했어요.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하며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습니다. 제가 발표해온 연구들은 항상 깊이 있는 분석과 새로운 시각으로 인정받아왔습니다. 이번에도 그 명성에 걸맞은 연구를 해야 했죠. 한글이라는 문자가 정말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인지 그 비밀을 파헤치는 여정이 곧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짐을 싸면서 이번 연구가 단순한 학술적 탐구를 넘어서 뭔가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시차 적응도 안 된 상태였지만 한국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연구와 촬영을 시작했어요. 공항에서부터 한글로 된 간판들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낯선 기호들처럼 보였지만 독특한 조형미가 느껴졌죠. 이게 바로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는 한글이구나. 첫날은 서울 시내를 둘러보며 한글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관찰했습니다. 거리의 간판, 지하철 안내판, 식당 메뉴 등 모든 곳에 한글이 사용되고 있었어요. 다큐멘터리 촬영팀 톰은 열심히 이 모든 모습을 담았죠.
둘째 날 첫 번째 공식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역사학과의 이석진 교수와의 만남이었죠. 이석진 교수는 한국문자학의 권위자로 알려져 있었어요. 긴장된 마음으로 교수의 연구실을 찾았습니다. 이석진 교수는 50대 중반의 학자풍 남성이었습니다. 딱딱하고 격식 있는 분위기의 연구실에서 저희를 맞아주셨어요.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 카메라가 준비되는 동안 가벼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교수님,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가요? 이 질문에 이석진 교수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웃음기가 사라진 얼굴로 말씀하셨죠. 그것은 한국인들의 자부심이 만든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한글은 체계적인 문자이긴 하지만 세계 최고라는 표현은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예상치 못한 대답에 당황했습니다. 한국의 학자가 한글을 오히려 높이 평가하지 않는 모습이 의외였어요. 본격적인 인터뷰가 시작되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이석진 교수는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자는 5,000년의 역사를 가진 위대한 문자체계입니다. 알파벳은 전 세계의 표준이 된 문자죠. 그런데 왜 한글만 특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건 국수주의적 시각이 아닐까요? 순간 당혹스러웠습니다. 연구를 시작하기도 전에 주제의 핵심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냉정을 유지하며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는 설이 있는데요. 이석진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설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학문적으로 완전히 증명된 것은 아닙니다. 한글이 독창적인 창조물이라는 주장도 과장된 부분이 있어요. 사실 몽골의 파스파 문자나 티베트 문자의 영향도 받았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인터뷰는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촬영이 끝난 후 제작팀과 모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건 흥미롭네요. 한국인 학자가 오히려 한글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니. 톰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이것도 중요한 관점이죠. 다양한 시각을 담아야 균형 잡힌 연구와 다큐멘터리가 됩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다음 날 이석진 교수가 추천해준 젊은 언어학자 박민지 교수를 만났습니다. 박민지 교수는 30대 초반의 활기찬 여성이었어요. 이석진 교수와는 달리 한글의 과학성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한글은 정말 혁신적인 문자입니다. 세종대왕이 직접 만든 문자라는 점도 세계 문자 역사에서 매우 특별한 사례죠. 대부분의 문자는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났거나 오랜 시간에 걸쳐 발전했어요. 하지만 한글은 특정 시점에 체계적인 원리로 만들어진 문자입니다. 두 학자의 상반된 견해를 들으며 혼란스러웠습니다. 한글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극명하게 나뉘다니 의외였어요. 하지만 이런 갈등 자체가 좋은 연구 주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오늘의 인터뷰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한글에 대한 의문은 더 깊어졌어요. 정말 한글은 과학적인 문자일까? 아니면 한국인들의 자부심이 만든 과장된 이야기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더 깊이 조사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복궁을 찾았습니다.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이 살았던 궁궐이니까요. 웅장한 궁궐 건물들 사이를 걸으며 세종대왕의 시대로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궁궐 안내원의 설명을 들으며 세종대왕이 통치하던 15세기 조선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어요. 이곳이 세종대왕이 정사를 보던 곳입니다. 세종대왕은 이곳에서 신하들과 함께 한글 창제 작업을 진행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안내원의 설명을 들으며 카메라는 계속 촬영 중이었습니다. 경복궁을 뒤로하고 국립한글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이야말로 한글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장소일 거라 생각했죠. 박물관에 들어서자 훈민정음이라는 단어가 큼지막하게 새겨진 전시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훈민정음이 바로 한글의 원래 이름이라고 설명되어 있었어요.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이름에서부터 한글 창제의 목적이 느껴졌습니다. 박물관 학예사 김지영 님이 저희를 안내해 주셨습니다. 김지영 학예사는 한글의 창제 원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한글의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기역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뜬 것이고 니은은 혀가 위신몸에 닿는 모양을 본뜬 것입니다. 설명을 들으며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정말 과학적인 접근 방식이었어요.
다른 문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원리였습니다. 알파벳이나 한자는 이런 과학적 원리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모음은 어떤 원리로 만들어진 건가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모음은 천지인, 즉 하늘과 땅과 사람을 상징하는 철학적 개념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는 하늘, 은은 땅, 이는 사람을 상징하고 이것들을 조합해 다양한 모음을 만들어냈죠. 이 설명을 들으며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철학과 과학이 결합된 체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세종대왕은 왜 새로운 문자를 만들려고 했던 건가요? 김지영 학예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한글의 가장 특별한 점입니다. 당시 한국에서는 중국의 한자를 사용했어요. 하지만 한자는 배우기 어려워서 귀족들만 읽고 쓸 수 있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문자를 사용할 수 없었죠. 세종대왕은 모든 백성이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백성도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었다고 훈민정음 서문에 밝히고 있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한글이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니라 사회적 혁명의 도구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15세기의 문맹 퇴치를 위해 왕이 직접 문자를 만들었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훈민정음 해례본이란 무엇인가요? 유리 케이스 안에 전시된 책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한글의 창제 원리를 상세히 설명한 책입니다. 원본은 국보로 지정되어 있고 이것은 복제본입니다.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이 한글을 어떤 원리로 만들었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 책을 바라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문자의 창제 원리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기록해 둔 경우는 세계 문자 역사에서도 매우 드문 일이라고 합니다. 박물관을 나오면서 한글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흥미로운 연구 주제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한글이 정말 특별한 문자라는 것을 가슴으로 느끼게 되었어요. 톰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감탄을 연발했습니다. 교수님, 이건 정말 대단한 발견이에요. 한글은 정말 과학적인 원리로 만들어진 문자인 것 같아요. 맞아요, 톰. 게다가 단순한 문자 창제를 넘어서 사회적 의미까지 담고 있다는 점이 더 놀랍네요. 이건 분명 훌륭한 연구 주제이자 다큐멘터리가 될 거예요. 호텔로 돌아와 오늘 수집한 자료를 검토하며 생각했습니다. 이석진 교수의 회의적인 시각과 달리 한글은 정말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문자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더 깊이 조사해서 한글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싶다는 욕망이 생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사동의 한 전통 한옥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유명한 서예가 이명희 선생님의 작업실이라고 해요. 한글의 아름다움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 서예 수업을 받기로 했거든요. 작업실에 들어서자 은은한 먹향이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벽에는 다양한 한글 서예 작품들이 걸려 있었어요. 하나같이 리듬감 있고 아름다웠습니다. 한글이 이렇게 예술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이명희 선생님은 70대의 단아한 노년 여성이셨습니다. 평생을 한글 서예에 바친 분이라고 해요. 선생님은 미소 지으며 저희를 맞아주셨습니다. 외국에서 오셨는데 한글 서예에 관심이 있으시다니 반갑네요. 오늘은 기본적인 붙잡는 법부터 시작해서 간단한 한글 자음과 모음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을 갈고 붓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하나의 의식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명희 선생님의 손길은 경건하면서도 자연스러웠어요. 수십 년간 이 작업을 해온 장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서예는 단순히 글씨를 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표현하는 예술입니다. 특히 한글 서예는 한글의 과학적 구조와 조형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어 더욱 특별하죠. 처음으로 붓을 들고 한글을 써보는 경험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균형 잡힌 글씨를 쓰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쓰다 보니 그 형태가 정말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글의 자음 기역, 니은, 디귿을 보세요. 발음이 비슷한 글자는 형태도 비슷합니다. 기역에서 획 하나를 더하면 키읔이 되고 디귿에서 획 하나를 더하면 티읕이 되죠. 이런 체계적인 구조는 다른 문자에서 찾아보기 힘들어요. 이명희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한글의 또 다른 매력을 발견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과학적인 원리로 만들어진 것을 넘어 시각적으로도 아름다운 균형과 조화를 갖추고 있었어요. 오후에는 한글 서예 전시회가 열리는 갤러리를 방문했습니다. 현대적으로 해석된 한글 서예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한글이 다양한 방식으로 예술적 표현이 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갤러리의 큐레이터 박수진님은 한글의 예술적 가치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한글은 사각형 안에 여러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디자인적으로도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죠. 서양의 알파벳이나 중국의 한자와는 전혀 다른 조형미를 갖고 있어요. 한글 예술 작품을 감상하며 한글이 단순한 실용적 문자가 아니라 예술적 가치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제가 이전에 연구했던 어떤 문자와도 다른 특별한 점이었어요. 저녁에는 젊은 그래픽 디자이너 김태호 씨를 만났습니다. 김태호 씨는 한글을 활용한 현대 디자인 작업을 하는 분이었어요. 한글은 디자이너에게 정말 매력적인 소재입니다. 기하학적 형태와 체계적인 구조가 현대 디자인과 잘 어울리거든요. 요즘은 전 세계 디자이너들 사이에서도 한글의 미적 가치가 주목받고 있어요. 그의 작업실에는 한글을 활용한 다양한 디자인 작품들이 있었습니다. 포스터, 로고, 패션 아이템 등 한글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모습이 신선했어요. 한글은 단순히 역사적 유물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에 살아있는 문자입니다. 디지털 시대에도 그 가치가 더욱 빛나고 있어요. 하루 종일 한글의 예술적 측면을 탐구하며 문화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과학적인 문자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한글이 예술과 과학이 조화롭게 결합된 문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호텔로 돌아와 오늘의 경험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하나의 종합 예술이었어요. 과학적 원리, 철학적 의미, 그리고 예술적 가치까지 모두 담고 있는 특별한 문화유산이었습니다. 이런 측면들을 논문과 다큐멘터리에 잘 담아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다음 날은 현대 한국에서 한글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IT 기업을 방문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대형 IT 회사 로비에 들어서자 첨단 기술의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연구개발팀의 이준호 팀장이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한글은 디지털 시대의 가장 효율적인 문자 중 하나입니다. 키보드 입력 방식부터 매우 효율적이죠. 이준호 팀장은 컴퓨터 앞에 앉아 한글 타자 속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속도였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춤추듯 움직였습니다. 한글은 모아쓰기 방식이라 하나의 글자가 여러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구조 덕분에 적은 수의 키로도 수천 개의 음절을 표현할 수 있어요. 영어의 경우 한 글자당 한 번의 키 입력이 필요하지만 한글은 복잡한 단어도 몇 번의 키 입력으로 완성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비교 테스트를 해보니 같은 내용을 표현할 때 한글이 영어보다 타자 수가 훨씬 적게 필요했어요. 디지털 환경에서 이것은 큰 장점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성 인식 기술에서도 한글의 장점이 드러납니다. 한글은 발음과 표기가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작업이 상대적으로 수월해요. 영어는 같은 철자도 다르게 발음되는 경우가 많아 음성 인식에 어려움이 있죠. 실제로 음성 인식 시스템을 시연해 보였는데 한국어 인식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런 특성이 인공지능 비서나 음성 명령 시스템에서 큰 강점으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또한 한글은 시각적으로 명확한 구분이 가능해 화면에서의 가독성도 뛰어납니다. 작은 모바일 화면에서도 텍스트가 잘 읽히죠. 이건 모바일 시대에 매우 중요한 특성입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다양한 앱에서 한글이 표시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작은 글씨로도 잘 읽혔어요. 이런 특성이 한국의 모바일 기술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오후에는 인공지능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자연어 처리 기술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연구원 김민서 박사가 한글의 구조적 특성이 인공지능 학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글은 논리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어 컴퓨터가 그 패턴을 학습하기에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규칙성이 강해 예외 케이스가 적고 구조가 명확하기 때문이죠. 인공지능이 한글 텍스트를 분석하고 생성하는 데모를 보여주셨어요.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한글의 패턴을 분석해 새로운 텍스트를 생성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글의 또 다른 강점은 확장성입니다. 새로운 소리가 필요할 때 기존 원리에 따라 새로운 글자를 만들 수 있어요. 이런 특성은 미래기술 발전에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모든 설명을 들으며 한글이 단순히 역사적 유물이 아니라 현대 기술 시대에도 매우 유용한 문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된 문자 체계라는 점이 놀라웠어요.
저녁에는 한국의 유명 IT 기업가 박진수 대표를 만났습니다. 그는 세계적인 AI 스타트업을 이끌고 있는 성공한 기업인이었어요. 저는 한글이 한국의 IT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문자를 사용하다 보니 프로그래밍적 사고가 자연스럽게 발달했을 수 있어요. 한국이 짧은 시간에 IT 강국이 된 배경에는 한글의 영향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관점은 처음 들어보는 것이었습니다. 문자 체계가 국가의 기술 발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니 신선한 시각이었어요. 언어학 교수로서 정말 흥미로운 가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기술 혁신에도 영향을 주는 문화적 자산입니다. 앞으로 인공지능과 가상현실이 발전할수록 한글의 장점은 더욱 빛날 것입니다. 하루 종일 현대기술 환경에서의 한글을 탐구하며 새로운 관점을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글이 단순히 역사적, 문화적 가치만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첨단 기술 시대에도 한글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유용한 문자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오늘의 취재 내용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한글은 600년 전에 만들어졌지만 21세기 디지털 환경에도 완벽하게 적응한 미래지향적 문자였어요. 이런 측면은 논문과 다큐멘터리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중요한 부분이라고 느꼈습니다. 오늘은 한글의 역사적 가치를 더 깊이 알아보기 위해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한글 관련 유물들이 전시된 특별 전시관으로 향했어요. 전시관 입구에는 훈민정음 해례본 특별전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학예사 정수현 박사가 저희를 안내해 주셨습니다. 오늘 보시게 될 훈민정음 해례본은 국보 제70호로 한글 창제의 원리를 상세히 기록한 매우 귀중한 문헌입니다. 원본이 아닌 복제본이지만 원본의 가치를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특별 전시실에 들어서자 조명이 은은하게 켜진 유리 케이스 안에 오래된 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훈민정음 해례본이었어요. 한글이 탄생한 순간을 기록한 역사적인 책이었습니다. 정수현 박사가 해례본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훈민정음 해례본은 1443년에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이 한글을 창제한 후 그 원리를 체계적으로 설명한 책입니다. 세계 문자 역사에서 이렇게 문자의 창제 원리를 체계적으로 기록한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책의 첫 페이지에는 훈민정음이라는 제목과 함께 서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수현 박사가 그 내용을 번역해 주셨어요.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쉽게 배워 일상생활에 편하게 쓰고자 할 따름이다. 이 서문을 듣는 순간 깊은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15세기 한 왕이 백성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새로운 문자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경이롭게 느껴졌어요. 이것은 단순한 문자 창제가 아니라 사회혁신의 순간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은 왜 새로운 문자를 만들어야 했을까요? 정수현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당시 한국에서는 중국의 한자를 사용했어요. 하지만 한자는 배우기 매우 어려워 귀족과 양반 등 상류층만 읽고 쓸 수 있었습니다. 대다수 백성들은 문자를 사용할 수 없었죠. 세종대왕은 모든 백성이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문자를 원했어요. 이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혁명적인 생각이었습니다. 해례본에는 한글의 자음과 모음이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는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떴고 모음은 천지인 철학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설명이 있었어요. 이렇게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원리로 문자를 만든 경우는 세계 문자 역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대부분의 문자는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났거나 오랜 시간에 걸쳐 진화해왔죠. 하지만 한글은 특정 시점에 체계적인 원리에 따라 의도적으로 창제되었어요. 이 말을 들으며 한글이 얼마나 특별한 문자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기호의 나열이 아니라 과학과 철학, 그리고 사회적 배려가 담긴 창조물이었어요. 다음으로 조선시대 한글 문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초기에는 한글이 언문이라 불리며 여성들의 문자로 여겨졌다고 해요. 하지만 점차 그 가치를 인정받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의학서와 농업서 등 실용서적들이 한글로 쓰여진 것이었어요. 이는 지식이 더 이상 특권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에게도 전해졌다는 증거였습니다. 훈민정음이 창제된 후 한글은 어떻게 발전해 왔나요?
정수연 박사는 역사적 흐름을 설명해 주셨어요. 한글은 처음에는 언문 또는 암클이라 불리며 한자에 비해 낮게 평가받았습니다. 주로 여성과 서민들이 사용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실용적인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특히 실학자들은 한글의 가치를 높이 평가했고 민족 정체성의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근대에 들어서며 한글의 위상은 더욱 높아졌다고 합니다. 특히 일제강점기에는 한글이 민족 정신을 지키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어요. 그리고 광복 이후에는 한글날이 국경일로 지정되며 공식적인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박물관을 나오며 한글의 역사적 여정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니라 한 민족의 정신과 역사가 담긴 문화유산이었어요. 오후에는 세종대왕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세종대왕의 다양한 업적과 함께 한글 창제 과정이 자세히 전시되어 있었어요. 특히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연구를 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기념관의 해설사 김영호 선생님은 세종대왕의 열정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세종대왕은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도 한글 창제 작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백성들을 위한 문자를 만드는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한글이 얼마나 소중한 유산인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한왕의 사랑과 헌신이 담긴 문자라는 점에서 더욱 특별하게 다가왔어요. 저녁에는 숙소로 돌아와 오늘의 경험을 정리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을 직접 본 것은 이번 연구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한글의 탄생을 기록한 역사적인 문서를 눈앞에서 보며 그 창제 원리와 철학적 깊이에 감탄했습니다. 이제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백성을 위한 위대한 발명품이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런 역사적 가치를 논문과 다큐멘터리에 잘 담아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도전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한글이 얼마나 쉽고 체계적인 문자인지 직접 체험해보기 위해 한글 학습에 도전하기로 했어요. 서울의 한 어학원에서 외국인을 위한 한글 속성 강좌를 수강하기로 했습니다. 어학원에 도착하자 정밀한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오늘은 한글의 기본 원리부터 배우고 실제로 읽고 쓰는 연습까지 해볼 거예요. 한글은 다른 문자들과 달리 매우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빠르게 배울 수 있답니다.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배웠어요. 자음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등 14개의 기본 자음과 5개의 쌍자음, 그리고 된소리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모음은 아, 야, 어, 여 등 10개의 기본 모음과 11개의 복합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이제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 볼까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 하나의 글자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기역과 아를 조합하면 가가 되죠. 정밀한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 간단한 글자들을 써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손에 익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불과 30분 만에 기본적인 한글 글자들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간단한 단어를 읽어볼까요? 칠판에 나무, 바다, 하늘 같은 단어들이 쓰여 있었습니다. 배운 원리를 적용하니 놀랍게도 이 단어들을 읽을 수 있었어요. 물론 의미는 몰랐지만 소리 내어 읽는 것은 가능했습니다. 와, 정말 놀라워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읽을 수 있게 될 줄 몰랐어요. 정밀한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글의 강점입니다. 세종대왕님께서 현명한 사람은 아침에 배우면 저녁 전에 깨우치고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다고 하셨죠. 한글은 정말 배우기 쉬운 문자예요. 2시간의 수업 동안 한글의 기본 원리를 배우고 간단한 단어와 문장까지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영어나 중국어 같은 언어는 이렇게 빨리 배울 수 없었을 겁니다. 수업이 끝난 후 정밀한 선생님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한국어 선생님으로서 외국인들이 한글을 배울 때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한글의 논리적인 구조에 감탄합니다. 특히 알파벳이나 한자 같은 다른 문자를 사용하던 학생들은 한글의 체계성과 배우기 쉬운 특성에 놀라워해요. 실제로 다른 언어에 비해 읽고 쓰는 법을 배우는데 걸리는 시간이 훨씬 짧습니다. 이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왜 한글은 이렇게 혁신적인 문자임에도 서양에서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한국이라는 나라의 지리적 위치나 역사적 상황 때문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오후에는 한국 외국인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어요. 여러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의 한글 학습 경험을 들어보았습니다. 미국에서 온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글이 매우 이상하게 보였어요. 하지만 배우기 시작하니 놀랍도록 체계적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일주일 만에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어요. 영어와 달리 발음과 표기가 일치해서 더 쉬웠습니다. 일본에서 온 유키는 또 다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일본어를 사용하는 저에게 한자는 익숙했지만 한글은 전혀 달랐어요. 하지만 배우고 나니 오히려 한글이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기에서 입력할 때 한글이 훨씬 편리해요. 이런 다양한 의견을 들으며 한글의 또 다른 장점을 발견했습니다. 한글은 외국인들도 빠르게 배울 수 있는 접근성 높은 문자였어요. 이런 특성은 세계화 시대에 큰 강점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에는 도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울의 한 카페에서 한글로만 된 메뉴판을 보고 주문을 해보기로 했어요. 긴장되는 순간이었지만 오늘 배운 내용을 토대로 도전했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발음이 어색했지만 카페 직원은 제 주문을 알아듣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은 성공이었지만 큰 성취감을 느꼈어요. 하루 만에 한글로 주문을 할 수 있게 되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오늘의 경험을 정리했습니다. 직접 한글을 배우면서 그동안 가지고 있던 편견이 완전히 깨졌어요. 한글은 한자의 아류라는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한글은 독창적이고 과학적이며 배우기 쉬운 문자 체계였어요. 이제 한글의 가치를 진심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구를 넘어서 저 자신의 학문적 시각을 넓히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어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글의 가치를 알리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지난 2주간의 연구를 통해 한글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이 생겼어요. 오늘은 그동안 수집한 자료를 검토하고 논문과 다큐멘터리의 최종 구성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호텔 방에서 노트북을 펼치고 그동안의 연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 예술적 가치, 디지털 시대에서의 효율성, 역사적 의미, 학습의 용이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한글은 정말 특별한 문자였어요. 톰은 촬영한 영상을 편집하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번 다큐멘터리는 정말 특별할 것 같아요. 한글이라는 주제가 생각보다 훨씬 깊고 흥미롭더라고요. 맞아요, 톰. 처음에는 단순히 과학적인 문자라는 측면만 다룰 예정이었는데 연구를 하면서 한글의 다양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한 민족의 정신과 철학이 담긴 문화유산이죠. 오전에는 한국의 유명한 한글학자 임동욱 교수와의 마지막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인 임동욱 교수는 평생을 한글 연구에 바친 원로 학자였어요. 임동욱 교수의 연구실은 한글 관련 서적과 자료들로 가득했습니다. 벽에는 세계 각국의 문자들과 한글을 비교한 차트가 걸려 있었어요. 한글은 세계 문자 역사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문자는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났지만 한글은 철저한 과학적 원리와 철학적 사상을 바탕으로 창제되었습니다. 이런 특성은 세계 문자 역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사례죠. 임동욱 교수는 세계 여러 문자들과 한글을 비교하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각 문자의 특성과 한계, 그리고 한글이 가진 독창성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해 주셨어요. 한글의 가장 큰 가치는 누구나 쉽게 배워 쓸 수 있다는 창제 목적에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쉽게 문자를 익혀 지식에 접근할 수 있기를 바랐어요. 이것은 단순한 문자 창제를 넘어 교육 민주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말에 깊은 공감이 되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지식 평등화를 위한 혁신적인 도구였던 것이죠. 한글은 왜 서양에서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와 역사적 상황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또한 한글이 창제된 15세기에는 국제적인 교류가 제한적이었죠. 그리고 한국 내에서도 한글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지고 있어요. 한류의 확산과 함께 한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며 임동욱 교수가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로렌스 교수님의 연구와 다큐멘터리가 한글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한글은 한국만의 자산이 아니라 인류의 문화유산으로 더 널리 알려질 가치가 있습니다. 이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한글은 정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가치가 있는 문자였어요. 오후에는 한글박물관에서 열린 세계 속의 한글 특별 전시회를 관람했습니다. 이 전시회에서는 한글이 세계 각국의 언어를 표기하는 데 활용된 사례들을 볼 수 있었어요.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의 소수민족 언어를 한글로 표기한 자료들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전시 해설사 박지연님은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한글은 그 체계성과 발음 표현의 정확성 덕분에 문자가 없는 소수 언어를 기록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여러 언어학자들이 소멸 위기에 처한 언어를 보존하는 데 한글을 활용하고 있어요. 이런 사례들을 보며 한글의 또 다른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한국어를 표기하는 문자를 넘어 세계의 다양한 언어를 표현할 수 있는 보편적 문자로서의 잠재력도 갖고 있었어요. 언어학 교수로서 이 점이 특히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할 무렵 서울의 남산타워에 올랐습니다. 도시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풍경이 장관이었어요. 황혼이 서울 도시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곳곳에서 반짝이는 한글 간판들이 마치 별처럼 빛나는 것 같았어요. 이 풍경을 바라보며 지난 2주간의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으로 시작한 한글 연구가 이제는 무언가 더 큰 의미를 가지게 되었어요. 한글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아름다움과 과학성 그리고 철학적 깊이에 매료되었습니다. 톰이 제 옆에 와서 말했습니다. 멋진 풍경이에요. 이 장면으로 다큐멘터리를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좋은 아이디어예요.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아요. 무슨 뜻이세요? 저는 한글에 대한 연구와 다큐멘터리를 이것으로 끝내지 않고 시리즈로 만들고 싶어요. 세계의 다양한 문자와 한글을 비교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한글이 가진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멋진 아이디어네요. 그럼 이번 다큐멘터리는 시리즈의 첫 번째 작품이 되는 거군요. 맞아요.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를 찾아서 한글이라는 제목으로요. 그리고 컬럼비아 대학에서 한글 관련 강좌를 개설하고 싶어요. 학생들에게 이 놀라운 문자 체계를 가르치고 싶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마지막 정리 작업을 했습니다. 논문의 개요와 다큐멘터리의 구성, 내레이션 대본을 완성했어요. 마지막 장면으로는 남산타워에서 본 서울의 야경과 함께 이런 내레이션을 넣기로 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한민족의 정신과 철학이 담긴 위대한 발명입니다. 과학적 원리, 철학적 깊이, 사회적 가치를 모두 담고 있는 이 특별한 문자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만의 자산이 아니라 인류의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하며 창밖으로 보이는 한글 간판들을 눈에 담았습니다. 2주 전에는 낯설게만 보였던 이 기호들이 이제는 친숙하게 느껴졌어요. 비행기에 오르며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 학문적 여정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노트북을 펼쳐 새로운 프로젝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의 문자, 그리고 한글이라는 연구 시리즈와 강의 계획이었어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글의 가치를 알리는 것이 제 새로운 학문적 사명이 되었습니다. 또한 언어학계에 한글의 과학적 가치를 알리는 논문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이 연구가 많은 언어학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한글에 대한 더 깊은 연구를 이끌어내길 바랐어요. 비행기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글은 600년 전 한왕의 사랑과 지혜로 탄생한 문자입니다. 그 가치가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